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퓨전 아티스트 난정 주영숙입니다. 아, 지금 이 공간은 무슨 공간이죠? 이른바 미술관인데요. 제 작품들을 처치하기가 곤란해가지고 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한 100점 정도 될 거예요. 공간이 한 50평 공간이죠. 그래서 제 동양자수 작품도 있고, 동양화도 있고, 여러 가지 서예 작품들이랑 보관을 해놨습니다. 요즘 최근 근황은 어떠세요? 2024년도에 들어서 책이 벌써 2권 나왔어요. 평론집으로 눈물 껍데기에 숨은 꽃. 눈물 껍데기에 숨은 꽃이고요. 또 동화집이 이제 뒤죽박죽 별똥별 해가지고 장편 추리 동화라고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2권이나 벌써 나온 셈이죠. 작품 활동이 왕성하신데 그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 죽을 때 좀 숙제 다 하고 죽자 하는 그런 책임감이 저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동안 책이 많이 나오셨죠? 예, 2020년도부터 지금 2024년도까지 책이 한 6권 정도 한 해 한 권 꼴로 이렇게 세면 되겠죠. 굉장히 왕성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원래 고향이 거제도라고 하시는데 성장기와 좀 얘기해 주시고요. 꿈을 위해 또 대학교도 진학하시고 강의도 이렇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제도 섬처녀예요. 고등학교까지 거제 고등학교를 나왔죠. 그런데 그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 사정이 조금 안 좋았어요. 해가지고 대학을 안 갔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애들 다 키워놓고 99학번이에요. 제가 대학교 경기대학교 99학번이죠. 그래서 그때 거기 문해창작학과가 있기에 제가 거기 입학을 해가지고 다시 어릴 때 꿈이 소설이었는데 소설가 되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산문이 학원지에 입선이 됐었는데 그리움이라는 제목이죠. 그런데 아버지한테 그걸 보였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큰일 났다. 그거 소설가가 되려면은 수학, 과학, 사회, 역사 전부 다 달관을 완전히 섭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서워했죠. 소설가 되는 거를.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 안달하면서도 무서워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30년, 40년 그냥 허비를 한 셈이죠. 그래서 딱 50 될 때 대학교 1학년 99학번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드디어.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되겠어서. 대학교 생활은 좀 어떠셨어요? 학교 생활은 제가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는데요. 너무 성적 관리를 잘했죠. 잘한 편이죠. A도 어떤 거는 학점 포기해버릴 정도, B뿔은 물론 학점 포기, 그 정도 해가지고 거의 A뿔로 만들어가지고 성적 우수상, 졸업할 우수상을 탈 정도로 그랬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밑에 어린 애들하고 제가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갑절이나 나이 많은 그런 사람과 같이 공부를 했는데, 조금 왕따라고 할까. 그런 느낌을 받았죠. 제가 너무 튀니까 항상 조심 하면서 대학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니, 소설가의 꿈도 계신데 또 언제부터 또 그림을 그리시고 화가로서의 어떤 작품 활동, 전시, 예.
사실 어릴 때 꿈이 화가가 되느냐 소설가가 되느냐 두 가지였는데 화가가 먼저 됐습니다. 화가 1984년도에 보면은 제가 4개 미술대전에 특선, 동산 그런 걸 했는데요. 맨 처음에 세종미술대전에서 동상을 수상을 했고 한국화로, 그 다음에 현대미술대전에서 저기 이제 배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특선을 했고요. 그다음 신미술대전에서 또 특선을 했고 전국문화예술대전에서 그래서 4개를 그게 통과를 하는 바람에 한국미술영감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91년도, 92년도에 이름이 올랐는데 그 당시 호당 제 그림이 그 당시에 호당 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미술영감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한편으로 제가 동양자수를 했었어요. 한 땀 한 땀 그림 그리듯이 밑에 도안이라고는 뭐 색칠이고 뭐 하나도 없이 그냥 볼펜으로 도안을 그려가지고 거기에다 그림 그리듯이 공간을 메꿔요. 그게 너무 재미있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술을 놓을 때 이렇게 장점이 있을 수가 있다 해가지고 제가 아주 성취감 줬죠.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성화도 수놓았어요. 또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 모습, 커바디스 그거를 옛날에 진해 살 때 했었는데 한 6점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제 그림들이 아주 세계적으로 조금 이렇게 자수 작품이 나가 있고요. 그림 전시회도 독일의 옛날에 서독에서 그림 전시회 몇 번 했었어요. 개인전. 그 정도로 화가로 등록돼 있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건 소설이니까. 그리고 너무 여러 가지 다 하면 그걸 언제 다 하냐 하고 정신없죠. 듣는 사람도 정신없죠. 지금 완전히 문학에만 이제 올인을 해가지고 문학만 하는 거죠. 좀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하는데, 볕자는 여인 같은 경우에는 8폭 병풍인데 한 폭만 완성을 해가지고 해놔서 아주 멋있는 여인 모습 그대로 그냥 해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해야 죽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걸 다 못하고 죽을 것 같아요. 열정이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뭐 문학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어렸을 때 좀 몸이 아프셔가지고 현재까지도 좀 약간 불편하시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3살 때 소아마비를 얻어가지고 그렇다 하는데 이제 고개 숙인 여자였죠. 항상 학교 다닐 때 애들이 내 물건을 뺏어서 도망을 가요. 그럼 그걸 따라가서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잡을 수가 없으니까 따라갈 수는 있는데 쩔뚝거리니까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리고 걔들은 그걸 노리고 제 걸 뺏어가고 그랬죠. 그 정도로 됐고 체육 시간에 운동회 날에 보면은 단체 시합할 때 저도 막 하고 싶어요. 단체로 이렇게 나가면은 중간에서 우리 편 애들이 주영숙이 빼세요. 우리 편 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무안을 많이 당해보기도 했고 100m 달리기를 했는데 100m 달리기 실컷 달리고 나면 선생님이 너 제외하. 그리고 단체로 뭔가 할 때 작업을 할 때도 항상 주영숙이 빼. 체육 시간에 너 교실 지켜. 소풍 갈 때는 그 학교에서 그런다기보다 부모가 어머니가 저를 말렸어요. 소풍 못 가라고 살에 못 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살았죠. 하다 보면은 제가 항상 교실 지키고 집 지키고 식구들 다 아주 멀리 외도죠. 그런데 놀러 가고 그럴 때 저는 혼자서 집 지키고 집을 누가 들고 갈 것도 아닌데 항상 집 지키는 사람, 교실 지키는 사람.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 아니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해가지고 혼자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그 당시에 제 어릴 때는 원고제 글을 썼어요.
그래도 원고지를 사서 좀 골머리 싸매가면서 원고를 어떻게 쓰는가 그렇게 하면서 항상 혼자서 그렇게 시간을 다른 사람 뛸 때 나는 앉아서 하는 거 하겠어 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여간 고개 숙인 여자였지만은 고개 숙인 그 가슴 속에는 아주 큰 응어리가 두고 보자 하는 그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네, 더 이제 열정이 더 갖고 욕심도 가지시고 네, 포기를 안 하셨는데 대학교 들어가실 때 이제 거의 지도 교수가 이문구 선생님으로 알고 있어요. 예. 네. 또 선생님이 또 이문구 선생님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소설의 사설시조 기법을 이렇게 주입해서 작품을 활동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이문구 선생님하고 또 사설시조의 매력을 느낀 점과 또 소설의 그 사설시조를 접목시켜서 작품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이문구 선생님 만났을 때는 완전히 금단 현상을 일으켰었어요. 이문구 선생님 간촌수필이라든지 대학 졸업할 때 2000년도에 나온 내 몸은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걸어왔다 할 때 그 책이랑 읽고는 다른 소설들을 읽지 못하는 그만큼 형상화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문구 선생님 항상 서울에 갈 때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리고 했는데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 글체는 내 문체는 따르지 마. 그래서 그 내 글쓰기 작법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자세히 훑어봤어요. 보니까 거기가 대학교 들어가서 시조를 배웠는데 윤금도 선생님은 시조를 배웠는데 시조란 이런 것이구나, 사설시조 이런 것이구나, 그걸 아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사설시조가 아주 흥미로워요. 근데 거기 이문구 선생님 소설을 보니까 이게 사설시조식으로 되는구나. 마침 이문구 선생님이 그런 우리나라 대부분 소설들은 완전히 번역체 소설이다, 기사식 소설이다, 순 한국적인 소설을 쓰려고 춘향전 같은 그런 소설을 쓰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보니까 춘향전이니 뭐니 다 책을 다 섭렵을 했죠. 그리고 이문구 선생님 그걸 보니까 이 호흡이 시조 호흡이에요, 소설에. 그래서 아닌데 해서 이문구뿐만 아니라 김유정, 이상 다 전부 제가 소설을 다 훑어봤어요. 순수한 우리식, 그러니까 만년체죠. 우리식 글쓰기는 이렇게 사설 시조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중앙대 석사를 중앙대에서 했는데 박사를 일부러 사설 시조 소설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경기대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때 들어갈 때는 이문구 선생님 이미 돌아가셨을 때지만은 그걸 가지고 박사 처음에 들어가면서 이재혁 교수님한테 제가 원고를 해서 페이퍼를 가지고 갔더니 딱 읽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시 전공이 아니라 소설 전공하셔야 되겠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시조입니다. 해가지고 시를 했는데 제가 그걸 보통 박사 논문을 그 당년해에 쓰는 수도 있지만은 저는 제 같은 경우는 3년 걸렸습니다. 박사 논문 그거 하나 쓰는데 그거 쓰면서 계속 연구하면서 쓰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설 시조식으로 한다는 게 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평시조도 초장, 중장, 종장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설 시조도 마찬가지로 개념을 그렇게 알면 되는데 요즘은 갑자기 알고 초장 짧게 하고 종장 짧게 하고 중장만 길게 하면 되겠구나, 모두 그런 식인데 거기 통칭 보면은 그 사설 시조 안에 평시조도 마찬가지고 보통 시도 마찬가지죠. 그 내용에 그 작품에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야기는 즉 소설이다. 그래서 소설에서 지금 제가 이문구 선생님 평론을 언제 이제 시작을 했었는가 하면은
이문구 선생님 생전에 간촌수필 문학기행이 있었어요. 여기 갔는데 선배들이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아니, 이문구 선생님 간촌수필에 대해서 평론을 해오라고. 평론은 그게 그렇게 쉬운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니, 평론을 어떻게 해? 감히 선생님 시를 어떻게 비평을 하느냐고, 소설을. 그래서 간촌수필이라는 시조를 5수짜리 시조를 그때 해갔었어요. 그래서 이문구 선생님이 딱 한 사람, 주영숙이 소설만, 시만, 숙제만 됐는데, 주영숙이 숙제는 무효,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약간 얼굴이 붉어지는 걸 봤어요. 그 당시에 그 정도로 평론에, 아니야, 내가 평론을 해야 되겠어, 해가지고, 이문구 선생님 살아계실 때 중앙일보에, 평론에 도전을 했었어요. 신춘문예죠. 근데 2번이나 본선 진출자 해가지고 신문에 나섰어요. 그 아주 제목도 거창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본선 진출한 그것만 가지고도 선생님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가지고 계속, 또 하나 아주 획기적인 게 있는데, 박사 졸업하고 나서 2013년도에 한국 그 연구원에 연구재단에 한국 연구재단에 역시 이문구 소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죠. 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나는 사설시조 형식, 그 과제로 해가지고 연구비를 그 당시에 1,200만 원 받았나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아주 그게 학술지에 그대로 그걸 하려니까 잘 안 돼가지고, 어쨌든 제 사설시조 이건 제가 최초이니까 제 거를 누가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맹점이었지. 이게 뭐야 해가지고 제대로 실어주지도 않고 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소설을 써야지, 사설시조식 소설을 써야지 해가지고 제 소설을 완전히 소설을 일단 써가지고 하나하나 그 추임새, 아까도 말했지만은 초장, 중장, 종장이 있는데 시조에서는 종장이 가장 중요하죠. 처음에 첫 구는 3음절, 둘째 구는 5음절인데 그 6음절, 평시조에서는 6음절까지 되고 사설시조에서는 9음절까지 이제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길게 나가고, 고시조에서도 보면 그런 거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걸 완전히 소설에다가 접입해가지고 한 문단에, 아니 소설 한 문단, 그거 한 문단을 사설시조 그거 한 수로 보는 게 아니라 사설시조 3수, 4수도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장 첫 구는 추임새거든요. 긴장이고 두 번째 구는 이완인데 그걸 면밀히 해서 넣는 거예요, 소설에다가. 그래서 보면은 2022년도에 나온 까오리빵즈라는 제목의 소설에는 거기에 700수의 사설시조를 사설시조 쪼 소설하고 700수로 구분이라고 이제 표지에다가 그렇게 명시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아주 매력 있는 그 추임새, 종장 척구, 그걸 아주 활용을 해가지고 넣은 거죠. 누군가 나중에 후학들이 그걸 볼 때는 이제 조금 감탄을 하라고 제가 그렇게 작전을 세워놨죠. 그래서 해놨는데 아무도 아직도 이제 그 사설 시조 하시는 윤금초 선생님 말고는, 윤금초 선생님 항상 제 책을 보면 아유 대단하십니다 하고 연락은 오지만은 아직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향시가 가을호에 제 시조가, 사설 시조가 2편이 나오기는 나옵니다만은, 누구나 항상 남이 걷던 길을 걷는 것보다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걷는 게 그게 더 실정이 안 나고 그 끝까지 자기 거니까 자기가 갈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는 계속 사설 시조 쪽 소설을 쓰고 있고, 지금 2024년도 평론 나온 것도 주로 사설 시조 쪽 소설, 사설 시조에 대해서 그렇게 다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주변의 반응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지가 않아요, 그죠? 사설 네. 시조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더 학계에서 더 연구를 하고 또 대중화됐으면 그런 바람이고요.